멀리 있는 땅. 김재순. 갑자기 나타난 흰 사기질과도 같은 강한 빛을 가리려고 얼떨결에 손을 쳐들다가 명자는 잠에서 깨어났다. 깨어나면서 꿈이었구나 깨달은 순간 진한 아쉬움이 그녀의 가슴을 치고 지나갔다. 하필 그 대목에서 깰 게 뭐람. 적어도 그 빛의 정체가 뭔가는 살펴봤어야 했는데 이미 놓쳐버려 다시는 잡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만큼 미련은 더 크고 질긴 것인지 또다시 찾아온 고단한 하루가 아쉬움과 후회로부터 시작될 모양이었다. 방 안은 여직 어둠 속에 묻혀 있었지만 머리맡의 창문이 어느새 희번해져 있었다. 버릇처럼 손으로 옆자리를 더듬던 명자는 섬뜩한 느낌으로 남편이 누웠을 자리를 살폈다. 어젯밤 분명히 자고 있는 그를 확인한 터였으나 손에 잡히는 게 없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것이다. 그가 귀국한 뒤부터 그녀는 혼자 지낸 3년을 어떻게 견뎠는가 싶게 잠에서 깨어나면 먼저 손을 뻗어 남편의 실체를 확인해야만 비로소 안심이 되곤 했다. 그는 이부자리에서 저만큼 밀려나 벽 쪽에 바짝 붙은 채 한 무더기의 어둠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한껏 웅크린 데다가 어둑신한 빛의 굴절로 인해서 등 부분만 흐릿하게 보이는 그의 뒷모습이 소년처럼 왜소했다. 그러나 명자는 그 등에서 침묵보다는 더 완강한 거부의 몸짓을 먼저 읽었다. 서로의 몸이 닿는 것은 물론 한 이부자리에 드는 것마저 싫어 따로 떨어진 채 돌아 누워있는 거라는 악의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농성은 길어지고 입주권을 건질 수 있는 가망이 흐려지고부터 남편은 성격까지 변해 가는 듯했다. 거기다가 실직의 위협까지 그를 몰아대고 있었다. 무슨 일이건 신경질적인 반응부터 보여서 그녀를 전전긍긍하게 만들었다. 차라리 노골적인 힐책이나 화풀이를 하려 든다면 그를 대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었다. 어젯밤에도 그는 자정을 넘어서야 술이 취한 채 돌아왔다. 재봉틀에 코를 박고 박음질을 하느라 미쳐 들어오는 것도 몰랐었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에 돌아보니 문설주에 기대선 그가 충혈된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그녀는 저기 어린 그의 시선이 너무 강해서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려뜨렸다. 억지로 웃는 낯을 지으며 부축하려는 그녀를 떠밀어내고 방으로 들어선 그는 마침 발뿌리에 놓인 천조각을 보자 냅다 걷어찬 뒤 말 한마디 없이 깔아놓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널린 일감들을 허둥거리며 치우고 불빛을 죽인 명자는 그가 잠이 든 것을 보고서야 다시 일감을 손에 들었다. 불빛만 환해도 얼굴을 찡그리며 혀를 차는 남편 때문에 재봉틀을 돌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윗목 쪽으로 멀찌감치 비켜 앉아서 스탠드의 갓등을 낮추고 끝내지 못한 식탁보의 레이스를 손으로 씻쳤다. 감기는 눈을 부릅뜨고 더딘 일손을 놀리며 주인집의 괴종시계가 2시를 치던 것을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틈에 깜빡 정신을 놓아버렸는지 알 수 없었다. 일감 위에 엎드린 자세로 잠이 든 그녀를 이부자리 속에 눕힌 것은 남편의 지심이 분명했다. 그것을 명자는 애정이라기보다 연민에서 우러난 행위라고 여기면서도 조금쯤 위안을 얻었다. 거칠어진 것은 그의 겉모습이지 여리고 깊은 본성은 여전하다는 사실을 그렇게라도 확인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명자는 단 30분만이라도 더 안온한 이불 속에 누워있고 싶었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남편이 농성장으로 나가기 전에 나갔다 오려면 서둘러야 할 것 같았다. 오늘은 수혜점에 나가봐야 할 날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중앙시장통의 단골 수혜점에 드나들며 완성된 물건을 넘겨주고 새로운 일거리를 받아오는 일을 그녀는 벌써 2년 넘게 해오고 있었다. 조그마한 체구의 쨍쨍한 목소리의 주인 여자를 생각하면 채 끝내지 못한 일감 때문에 마음이 찜찜했지만 우선 되는 대로 넘겨주고 나머지는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여전히 웅크린 채로 남편을 반드시 누이고 베개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 머리를 받쳐들다가 그녀는 문득 콧날이 시큰해졌다. 낯설게만 보이는 이 얼굴은 누군가? 이 사람과 나를 이어주는 끈은 무엇이며 또 그것이 얼마나 지탱해 줄 것인가 하는 생각들이 두서없이 떠올랐던 것이다. 죽음까지도 함께 나누리라고 맹세한 부부의 연이 때로는 생판 남모르는 타인보다 더 멀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의 그 관계란 또 얼마나 허망하고 종잡을 수 없는 것인가. 이불자락을 끌어다 여며주고 그녀는 부엌으로 통한 문을 열고 내려섰다. 새벽의 맵상한 냉기 속에 습기 찬 시멘트벽의 지리고 쾌쾌한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옷깃을 추스리고 그녀는 실험 위에 비닐봉지를 내려 인진 속 한 움큼을 약탕관에 넣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다. 끼니 때면 반 넘게 밥그릇을 되물리는 남편의 입맛을 돋우기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식전의 쑥물 한 대접을 들이키게 하는 일이었다. 점화 스위치를 켜자 푸른 불꽃이 일제히 돋아나며 오지 그릇의 표면에 서렸던 습기가 밑동으로부터 서서히 거치기 시작했다. 아침을 짓는 내내 마음만 급할 뿐 일손은 굼뜨고 더디기만 했다. 자꾸 엇갈리는 잡념으로 머릿속이 산란했다. 씻어놓은 쌀을 안 치고 찌개거리를 다듬고 반찬을 챙기는 일련의 행위들이 그저 기계적인 손놀림에 불과해서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 것 하나 반듯하게 해놓은 것이 없었다. 온전한 것은 전기 밥솥이 해놓은 밥뿐이었다. 게다가 약탕관 속의 물은 부글거리며 끓어 넘친 지 오래여서 반 넘어 줄어들고 가스레인지는 흥건히 고인 약물로 불꽃마저 꺼져 있었다. 번번이 헛노이는 일손을 다잡아보지만 어느새 빠져나가 딴 곳을 헤매는 정신을 가다듬느라 명자는 애를 써야 했다. 여느 때와 다르게 뚜렷이 남아있는 지난밤 꿈의 뒤끝을 자꾸만 되새기고 있는 탓이었다. 그 빛은 무엇이었을까? 언제나처럼 다른 것들은 흐릿한 기억 속에 묻혀 형체나 내용을 알 수 없는 데 비해 눈을 쏘던 빗살이 여태도 죽지 않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긴장한 날들이 이어질수록 정신력보다 몸이 먼저 무너져 갔다. 계속되는 수면 부족도 그녀를 지치게 하는 원인이었다. 부업으로 시작했던 일이 생계를 잇는 유일한 수단이 된 지금은 식탁보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억척을 떨어야 했다. 다행히 가을로 접어들면서 일감은 부쩍 늘어났고 욕심을 부려 가져온 일감을 제때 맞춰주기 위해서는 잠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하루에 고작해야 서너 시간을 눈을 붙이면 다행인데 그나마도 어지럽게 얽히는 꿈들로 명자는 잠을 달게 이룰 수가 없었다. 빠져나갈 구멍이라고는 한 채 틈도 없는 현실의 각박함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밤마다 숱한 가닥의 꿈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나 어수선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고 보면 얕은 잠 속을 휘저어 놓던 여러 갈래로 엇갈려간 꿈의 파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만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막막한 느낌만이 생생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오기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그녀로서는 맥이 빠질 노릇이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암담한 마음으로 시작되는 다른 날들에 비해 상기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새벽녘의 꿈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일러주는 조짐일 수도 있었다. 그 빛은 무엇을 뜻하는가? 손바닥으로 가려 피하지 말고 그것을 등불 삼아 계속 앞으로 나아갔더라면, 하다못해 직시하기만 했더라도 그저 막막하기만 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그 빛 너머에 바깥 세상으로 통하는 출구가 있었으리라는 예감을 명자는 지워버리지 못했다. 그런 생각들이 허랑한 꿈마저 부질없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그리고 잠의 늑골 갈피마다에서 피어나는 꿈을 스스로의 의지대로 전개시켜 나가려는 게 터무니없는 욕심이라는 것도 수긍하지만, 마지막 순간의 미련은 끈질기게 통증을 남기고 있었다. 꿈에서조차 어이없는 실수로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린 어리석음도 그렇거니와, 무엇보다 하찮은 꿈 따위에까지 매달리려는 나약함에 그녀는 더 화가 났다. 요즘 그녀의 마음이 그랬다. 허섭쓰레기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은 순간순간의 무의미한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매사를 기룬과 불운으로 양분하여 지나치게 집착해 매달리고, 우연히 걷어찬 돌멩이 하나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 들고, 그러다 문득 자신의 우스운 꼴을 깨달으면 대상도 분명치 않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다. 남편은 다시 벽을 향해 모로 누워 있었다. 잣다란 생각에 얽매인 그녀가 조심성 없이 다룬 부엌 집기들의 소음 때문이라도 진작 깨어났을 것인데 불어 잠든 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졸아든 쑥물과 함께 차려든 밥상을 뒤밀어 주고 명자는 집을 나섰다. 무거운 보퉁이를 끌듯이 들고 골목길을 빠져나오면서 그녀는 한순간 갈등에 휩싸였다. 고단한 몸과 무거운 짐을 끌고 지하도 계단을 오르내려야 할 것을 생각하면, 거기다 일감을 받아오는 길로 곧바로 작업에 매달려야 할 형편이고 보면, 한참을 걸어 나가야 하는 지하철보다는 골목 어귀에서 타는 좌석 버스가 편하겠지만 200원 남짓한 차액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게 요즘의 형편이었다. 끌어들인 돈의 이자도 만만치 않아서 그녀의 수입만으로 한 달 한 달을 꾸려가기에는 진땀이 날 지경이었다. 그런 터에 해보는 양쪽에의 곁눈질은 긴 골목길의 힘든 행보를 줄이기 위한 어느 것에든 생각을 붙들어 두려는 할 일 없는 습성일 뿐, 그녀는 서너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는 버스 정류장을 그대로 지나쳤다. 강 씨로부터 돌려 쓴 원금을 갚기로 한 날짜도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지하도를 빠져나오는 마지막 계단에서 기어이 명자는 굴러떨어질 뻔했다. 무거운 짐 탓도 있었지만 갑자기 맞닥뜨린 바깥의 환한 빛 때문에 현기증이 일었던 것이다. 벽을 붙들고 휘청거린 몸을 가까스로 가nun 뒤 손을 들어 훔치는 그녀의 이마에서 식은 땀이 촉촉히 배어났다. 수혜점은 아직 문이 잠긴 채 커튼이 내려져 있었다. 문을 두드리고 나서 한참이 지난 뒤 커튼이 젖어지며 주인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가게 안쪽의 살림방에서 나왔을 여자는
손님인 줄 알고 웃음 띤 얼굴을 내밀었다가 명자임을 확인하자 맞닥치 않은 낯빛으로 문을 따주었다. 어쩌다 간혹 바쁜 일이 있어 오후에 들을 때면 질색을 하면서도 개시 전에 찾아온 것 역시 못마땅하기는 마찬가지인 모양이었다. 어색한 웃음을 띠며 들어선 명자는 우선 비닐 장판이 깔린 마루 위에 걸터 앉아 한숨을 돌렸다. 어머, 여기 좀 봐. 품목들이 적힌 수첩과 비교해가며 명자가 꺼내놓은 수혜품들을 재빠른 손놀림으로 확인해주던 주인 여자가 짧게 외쳤다. 박음질의 땀수가 뛰어서 버성긴 틈새를 용케 잡아낸 것이었다. 원형 방석의 레이스를 단 부분에 검지손가락을 쑥 집어넣은 채 그녀를 보는 여자의 얼굴에 득이에 찬 미소가 스치는 듯했다. 명자는 그 표정만으로도 그 뒤에 이어질 여자의 행동쯤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뭔가 트집거리를 잡아낸 뒤 무리한 요구를 할 때의 여자는 늘 그런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이 피아노 커버는 소용없게 됐어요. 손님이 주문할 때 국산이 아니라 야마하라고 얘기한 걸 난들 어쩌겠어. 일제는 피아노 턱이 없잖아. 천값만 버렸지 뭐. 여자는 자잘한 꽃무늬의 피아노 커버를 쑥 잡아 빼더니 뒤쪽으로 아무렇게나 던져놓았다. 나는 비싼 천을 버렸으니 당신의 수공쯤 당연히 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자의 태도는 그런 뜻을 짙게 풍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고지곧대로 믿을 만큼 명자도 바보는 아니었다. 설사 여자의 말대로 주문품의 규격이 틀렸다 하더라도 이왕 해온 커버를 버릴 필요는 없었다. 그것은 그것대로 곧 적당한 구매자가 나타나 제값을 치르고 가져가기 십상이었다. 언젠가 그 비슷한 이유로 제휴시켰던 침대 커버가 그 다음 주일도 못 가 버젓이 팔리던 것을 명자는 직접 목격했었다. 여자의 행동은 주문품의 규격을 구실 삼아 공전을 잘라먹을 심사님이 분명했다. 명자는 울컥 치미는 말을 가까스로 눌러 참았다. 여자를 상대로 실랑이를 벌여봤자 번번이 양보하는 쪽은 자신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다만 얼마라도 남기자는 장사인데 손해보면서까지 아줌마 편에만 봐줄 수야 없지 않겠어요? 아줌마 아니라도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답니다. 여자는 명자의 항의쯤 말 한마디로 쉽게 뭉개버릴 터이고 그것은 그저 해보는 엄포일 뿐이겠지만 명자에게는 더 이상 비집고 들어설 틈을 주지 않는 마지막 통고이기도 했다. 처음 몇 번은 참지 못하고 맞대거리로 따지고 들자 쌍클한 어조로 내뱉으며 돌아섰던 여자는 그 다음 주에 명자가 들어서자 배시시 웃으며 일감을 내주었다. 가끔씩 기분이 좋을 때면 바느질이 꼼꼼하고 솜씨가 매끄럽다는 칭찬 비슷한 말을 하는 걸 보면 특별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 한 여자 쪽에서 명자를 내칠 생각은 없는 듯했다. 그 생각은 명자도 마찬가지였다. 여자의 행패를 생각하면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새삼스레 다른 곳을 찾아가 거래를 트는 번거로움도 싫었고 또 새로운 거래처에서 똑같은 행패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었다. 제 속을 들여다보듯 명자의 기분을 알아차린 여자가 야쿠르트 한 개를 내밀며 비릿한 웃음을 깨물었다. 확인을 마치자 명자는 두말 없이 일어섰다. 긴 말로 입 씨름할 기분도 아니었지만 무엇보다 가게 안에 빼곡히 들어찬 다양한 색상의 갖가지 천들에게서 풍기는 나렴 냄새가 역겨웠다. 새로운 일감을 챙겨 보자기에 싸는 걸 지켜보다 고개를 들자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어떡하나 아침이라 돈이 없는데 다음에 올 때 함께 가져가면 안 될까?
눈이 침침해도록 힘들여 만들어 와도 품삯은 항상 손님이 물건을 찾아간 뒤에야 계산해 주면서도 아침이라는 핑계로 그것마저 미루겠다는 심보였다. 미처 끝내지 못한 일감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겼던 까닭을 비로소 알 것 같았다. 그리고 어차피 주지 않으려는 속셈이라면 무슨 말을 하든 기운만 빠질 것이었다. 그럼 조금이라도 되는 대로 주세요. 시장을 봐가야 되거든요. 선심이라도 쓰듯 내민 파란 지폐 2장을 받아들고 명자는 가게를 나섰다. 보도를 울리는 불규칙한 구두굽의 공명음에 쫓기듯 시장통으로 들어갔다. 걸음을 떼어 놓을 때마다 아스팔트에 맞부딪히는 쇳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신경을 거슬렸다. 명자는 난전들이 들어서 있는 초입의 길가에 몰려 나와 있는 의자들 중 하나에 걸터 앉으며 구두를 벗어봤다. 조금만 더 하며 한 달이 넘게 구두굽 가는 것을 미루다 보니 덧댄 고무창은 닳아 어디론가 떨어져 나가고 쇠붙이가 드러나 보이는 뒷굽은 가죽이 찢겨 너덜거렸다. 당장 수선하지 않으면 그나마도 못 신게 될 게 뻔했다. 쪼들릴수록 일상생활에 뚫리는 구멍은 왜 그리 잦은지.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집을 생각하면서도 명자는 눌러앉은 의자에서 쉽사리 일어나지 못했다. 집기들을 다 내놓고 수리중인 가게는 분식점인 듯했다. 쫄면이니 우동이니 떡라면 등 자질구레한 음식 이름들이 나붙은 유리창 너머로 사다리에 올라앉아 고개를 쳐들고 천장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 남자가 위태로워 보였다. 그 곁의 가게는 지난달 초에 명자가 들린 적이 있는 개소주집이었다. 남자들 진기 빠진 데는 개소주 이상 좋은 게 없어. 눈 딱 감고 보약 한 제 넣어 다려주라고. 무엇보다 몸이 우선이지 뭐. 아침마다 다리는 쑥내가 온 집안 안에 배어있어 하루 종일 골치가 아프다는 토를 달며 권하는 주인집 여자의 말을 듣고서였다. 그러나 명자는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녀 형편에 선뜻 내놓을 만큼 녹록한 값이 아니었다. 들어설 때는 정 안 되면 손목의 시계라도 팔으리라 하는 각오였으나 그것으로는 턱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든 부족한 돈을 보충할 수 있다 해도 남편에게서 처음 받은 결혼 예물이나 마찬가지인 것을 그녀 마음대로 처분하는 일이 마음에 걸려 포기하고 말았다. 아침이면 깔고 놓은 이부자리가 눅눅하도록 진땀을 흘리고 낮에는 풀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허정개비 마냥 맥없는 모습으로 농성장을 지키는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새까만 가마솥 위로 피어오른 김과 함께 아침녘의 시장바닥에 낮게 깔리는 약재 냄새를 맡으며 명자는 가만히 왼손에 걸린 손목시계를 쓰다듬었다. 까만 문자판에 6개의 큐빅이 박혀 빛을 발하는 그것을 3년 만에 돌아온 남편은 수줍게 내밀었다. 논스톱 편이라 하마터면 못 살 뻔했다고. 날이 따에 잠깐 서길래 부랴부랴 면세점부터 들렀지. 당신에게 결혼 반지도 못 해준 것이 내내 마음이 쓰여서 말이야. 살림을 시작하자마자 남편은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그동안 명자는 자신이 결혼한 사실조차 긴가민가하며 보냈다. 한 달에 한 번 은행에 들러 봉급을 찾을 때나 남편의 존재를 떠올릴 수가 있었다. 예정대로 근무를 끝내고 돌아오는 그를 맞기 위해 공항에 나가면서도 그녀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버스에 실려 공항 청사로 들어서면서 지난번 환송 때에는 시아버지와 함께였다는 기억이 언뜻 들었고 뒤미쳐 떠오른 그분은 이제 이 세상에 없지
하는 생각으로 잠시 뜨거운 것이 목을대를 넘어오려 했을 뿐이었다. 신혼에 혼자 빈방을 지키는 며느리가 안쓰러워 한 달에 한 번은 꼭꼭 올망졸망한 것들을 싸들고 3시간이 넘는 찻길을 다녀가던 시아버지를 남편보다 더 의지하고 살았는데 지난 봄을 곱게 넘기지 못했다. 엇비슷한 차림새들 틈에서 먼저 남편을 발견한 그녀는 낯선 사람을 대하는 서먹함으로 쭈뼛거렸다. 환한 웃음으로 다가와 스스럼 없이 어깨를 안던 남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팔목에 시계를 채워주었다. 결혼식은커녕 사진관에서 웨딩드레스를 빌려 입고 사진을 찍는다거나 무엇 하나 남긴 일 없는 그녀에게 그 시계는 남편과 연결해주는 오직 단 하나의 고리일 수도 있었다.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기 위해 여자는 자신의 탐스런 머리카락을 팔고 남자는 사랑스런 아내의 머리를 장식할 핀을 사기 위해 아끼던 시계를 팔았다는 먼 나라의 가슴 저미는 사랑 이야기를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명자는 자신의 손으로 시계를 끌어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것은 한 가닥 남은 남편과의 고리를 스스로 끊는 행위라 생각했던 것이다. 남편의 변심을 두려워하는 마음 탓일 터이지만 위태롭게 이어지는 결혼 생활을 그녀 쪽에서 먼저 포기하게 될까봐 명자는 겁이 났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려 마침내 이르게 될 그 끝은 어딜까? 호박이 마차로 변하고 요정에게 얻은 유리 구두를 신고 왕자의 무대 위에 가는 신데렐라의 행운은 정말 꿈일 뿐일까? 그런 행운을 안고 올 여신은 그저 동화 속에서나 존재하는 인물인가? 실내의 환한 불빛 때문에 더욱 어두워 보이는 창밖으로 눈길을 주며 명자는 막연히 떠오르는 생각을 쫓고 있었다. 검은 유리창에 걸린 사라졌나 싶으면 다시 뚜렷이 나타나는 퀭한 눈자의 여자가 그녀를 지켜보며 줄곧 따라왔다. 음영이 불분명한 얼굴들 사이에서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 눈빛을 발견한 처음에는 누군가 싶어 섬뜩했다가 바로 자신의 것임을 알게 되자 그녀는 희미한 웃음을 흘렸었다. 출근 시간을 넘긴 전철안은 드문드문 빈자리가 눈에 띌 정도로 한산했다.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 진보퉁이를 놓치지 않으랴 열차가 멈추거나 출발할 때마다 좌우로 쏠리는 몸의 중심을 잡으려 기를 쓰고 손잡이에 매달리랴. 다른 것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던 아침과는 우선 몸의 부대낌부터 달랐다. 좌석의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묵묵히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무리함을 이기지 못해 나른하게 풀려 있었다. 무심한 눈으로 창밖을 보며 명자는 절반쯤 졸음에 잠긴 상태에서 열차의 진동에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말쑥한 차림새의 죽는 남자가 복음서를 손에 들고 구원을 강요하며 지나는 것도 신문팔이 소년의 요란하게 뿌리는 차임 소리도 비현실적인 느낌 속에 잠깐 중간역에 열차가 설 때마다 환하게 나타내는 역군애며 들고 나는 승객들의 움직임 역시 그러했다. 마치 모든 것들이 꿈속에서 보는 듯했다. 잠깐 동안 조는 사이 열차가 그녀를 전혀 다른 세상으로 옮겨다 줄지도 모른다는 환상을 꿈꾸며 명자는 눈을 감았다. 갈등도 근심도 고통도 없는 세상에서 반나절만이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다는 갈망이 신데렐라의 꿈에 젖게 하는가. 땅 밑 어둠 속 두 가닥 선로를 정확히 따라 달리는 지하철의 기능마저도 무지에 가까운 그녀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까닭에 그 꿈의 비현실성마저 무시하게 되는 것인지도 몰랐다. 열차가 달려가는 그 끝에는 비탈진 등성이에
계집처럼 다닥다닥 몰려있는 지붕들이 있고 그 틈바구니 어디쯤에 그녀의 초라한 셋방이 기다리고 있는 너무도 자명한 사실을 명자는 한순간만이라도 잊고 싶었다. 아무리 안 먹고 안 쓰며 모은들 어느 천년에 내 집 한 칸 지녀볼까. 다른 궁리 말고 내 말만 들어. 재개발 아파트 딱지 한 장만 사라고. 그 자리에서 되팔아도 3, 4천은 너끈히 남길 수 있다니까. 진작 소문을 듣고 솔직했지만 막상 달라붙지 못하고 망설이던 명자는 외숙모의 권유에 힘입어 결단을 내렸다. 이미 적잖이 붙어있는 프리미엄이 시일이 지날수록 오르는 것도 더 이상 관망해 볼 여유를 주지 않았다. 명자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남편의 봉급을 고스란히 적금에 넣어 목돈으로 만드는 한편 부족한 돈은 빌려서 겨우 입주권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적잖은 돈을 남편에 대한 신용만으로 선뜻 빌려준 강씨에게는 수혜점에서 나온 돈 중 일부를 떼어 시장통의 일수 아줌마에게 들여놓은 개를 타서 갚고 중도금은 1년 후에 타게 될 재형저축으로 나머지 잔금은 입주를 하는 대신 전세를 놓으면 된다는 계산에서였다. 정 안 되면 입주 전에 되팔아도 그동안 오른 프리미엄만큼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었다. 17평짜리 아파트 입주권을 손에 쥔 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쓴 긴 편지에 대한 답으로 남편은 넘치는 사랑과 고마움의 글을 보내왔다. 명자가 남편을 만난 것은 외삼촌네 분식 체인점에서였다. 회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놀고 있던 그녀가 해산딸이 임박한 외숙모 대신 계산대에 앉아있을 때였다. 그녀의 직장은 유명 의류업계의 납품회사였는데 그 무렵에 문을 닫았던 것이다. 이유는 자금난이라고 했지만 사장이 전국 각지에 사놓은 땅만 해도 어느 재벌 부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부동산에 묻어두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데 골치 아프게 사업은 왜 하느냐. 노사간의 협의랍시고 무식한 공순이들과 마주 앉아 이랬어요 저랬어요 비유 맞추는 것보단 목 좋은 곳에 투자를 해놓고 골프나 즐기면 꽉 먹고 알 먹고 오죽 좋으냐. 어느 술자리에서 사장이란 작자가 호기롭게 토해놓더라는 이야기였다. 저 힘으로 갈취한 근로자의 피땀을 사업에 재투자하기보다는 사육을 채우기에 바쁘다가 노조의 활성화로 여의치 않게 되자 위장 폐업을 했다는 말을 뒷받침해주는 일화였다.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몇몇 동료들이 위장 폐업에 맞서 농성을 하고 있었지만 명자는 얄팍한 퇴직금 봉투와 사직서를 맞바꾸었다. 운동권으로 지켜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다른 일자리도 얻지 못하리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2, 3일 걸러 후줄근한 모습으로 찾아와 가락국수 한 그릇으로 점심을 때우는 그와 자연 낯을 익히게 되었고 인사말 삼아 주고받던 말이 다리가 되어 둘은 분식점이 쉬는 날이면 밖에서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그 역시 실직자인 처지였다. 인도네시아에서 원목을 생산해내는 회사의 현지 직원으로 2년 남짓 근무하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귀국한 뒤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었다. 날마다 신문이나 주간지의 구인 광고를 오려들고 이력서를 뿌리고 다니는 일이 그의 주된 일과였다. 주머니 사정이 궁핍하기는 피차 마찬가지인 둘은 하루 종일 거리를 걷다가 라면으로 점심을 대신하기 일쑤였다. 처음에는 그런대로 즐거웠으나 언제까지나 부르튼 발과 마음 놓고 차 한 잔 마실 형편이 안 되는 현실을 즐길 수가 없었다. 차츰 서로에게 짜증을 부리는 횟수가 늘어갔다.
둘 사이를 알고 반대하는 외삼촌 눈치 보기도 진력이 났다. 결국 그는 다시 해외 근무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고등학교 동창의 힘을 얻어 대남건설에 들어갔다. 인도네시아어에 능숙하다는 것 때문에 고졸로서는 힘든 사무직으로 채용된 것이 다행이었다. 한 3년 눈 딱 감고 떨어져 살자고. 그러면 어느 정도 목돈이 쥐어질 테고 그것으로 구멍가게라도 차릴 수 있겠지. 운이 다 귀국 후에도 회사에 남아있게 된다면 제일 먼저 집을 사자고. 남편은 돈을 모은 뒤 남부럽지 않게 치르자며 혼인신고만을 마치고 1년 내내 찜통 같다는 열도의 나라로 떠났다. 혼인신고나마 한 것은 국내에 월급 수령자를 둬야 한다는 사규에 따라 그녀를 지목해 주려는 그의 배려였다. 그가 몇 푼의 연월차 수당 때문에 휴가까지 반납하고 3년을 꼬박 밀림지대에 묻혀 있는 동안 그녀는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재봉틀의 발판을 밟아댔다. 두 사람이 그동안 흘린 피눈물의 대가로 집 한 채 갖겠다는 소망은 결코 과역이 될 수 없었다. 명자는 애초부터 입주권을 산 일을 정당치 못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좀 더 일찍 샀더라면 얹어준 웃돈은 손해보지 않았으리라는 후회와 그렇지만 3개월 후면 돌아올 남편에게 그가는 노고를 보상해줄 선물이 있다는 뿌듯한 기쁨을 구태여 남 앞에서 숨기지 않았다. 기진한 몸을 끌고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상보가 덮인 밥상은 약 대접만 비워져 있었다. 냉수부터 한 대접 들이켠 명자는 손도 대지 않은 밥상을 끌어당겨 허기를 끄기 바쁘게 재봉틀 앞에 앉았다. 노루발을 내리고 발에 힘을 주었다. 빠르게 오르내리는 바늘의 속도에 맞춰 박음질이 뜨지 않도록 천을 밀어넣는 힘의 완급에 신경을 쓰다 보면 다른 잡념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주름을 잡아가며 박음질을 해야 할 레이스가 펑퍼짐하게 늘어지고 그렇게 되면 뜯어내고 다시 붙여야 하는데 이미 바늘 구멍이 난 레이스는 못쓰게 십상이었다. 하지만 바느질도 욕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다. 요즘 들어 부쩍 1시간 이상 계속해서 재봉틀 앞에 앉아있기가 힘들었다. 일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다리가 저리고 무거우며 눈앞에 얇은 막이 씌운 듯 뿌옇게 흐려오는 일이 잦았다. 힘에 부치는 일거리와 남편이 집에 있게 되면서 깨지기 시작한 생활 리듬에서 오는 일시적인 후유증으로 여겼던 명자는 그 증세가 심해지자 골목 어귀의 약국에 들렀었다.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경우 그런 증상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속이 쓰리거나 통증은 없습니까? 대개의 경우 위에 점막이 헐고 염증이 생기는 위장장애와 함께 나타납니다만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후덕한 인상의 여약사는 신경성이라는 덧말과 함께 제산제와 비타민류의 영양제가 섞인 일주일분의 약을 조제해 주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제 한몸 가누기에도 힘들어 보이는 남편 때문에 병원에 갈 생각은커녕 터놓고 하소연조차 해보지 못한 채 그저 적당히 견디고 있는 중이었다. 아야! 눈앞에 불똥이 튀는 아픔 때문에 명자는 발놀림을 멈추면서 손을 잡아챘다. 꽉 움켜쥔 오른손에서 금세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정신을 놓은 잠깐 사이에 굵은 중침이 또 검지손가락을 꿰뚫은 것이다. 그녀는 발밑의 천조각을 찢어 손매듭 안쪽을 동여맸다. 피가 통하지 않는 손가락 끝이 시퍼렇게 죽어가며 더 이상 핏물은 흐르지 않았다. 왜 이리 정신이 산란할까? 팔꿈치까지 쑤시는 통증보다 일을 시작하기 바쁘게 다친 손가락으로
일손을 놓아야 하는 것에 더 속이 상했다. 할 수 없이 의자에서 내려앉은 명자는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방 안에까지 밀려든 햇살이 그녀의 우중충한 치맛자락에서 하얀 점으로 어른거렸다. 벌써 따가운 볕이 싫지 않은 계절이었다. 설마 새빵까지 빼앗기고 한 대로 나앉는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다가오는 겨울의 추위가 더 혹독하리라는 생각에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터무니없는 망상을 털어버리듯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던 명자가 윗목으로 가 구석에 쌓아둔 자잘한 비닐봉지 가운데 하나를 잡아 뺐다. 무릎 걸음으로 다가가 풀어헤친 봉지 속에는 식탁보를 비롯해 냉장고, 밥통 덮개, 갖가지 모양의 쿠션, 다리미집 등의 소품들이 들어있었다.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되면 쓸 생각으로 틈틈이 조각천들을 모아 만든 것들이었다. 고급 천들을 따로 모아 만든 조각 이불도 있었다. 명자는 그 중에서 돈이 들 만한 것들을 골라볼 속셈이었다. 단돈 한 푼이 새로운 처지에 나중의 집단장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 여겨졌다. 원색의 꽃무늬들이 어우러져 앙증맞기조차 한 것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는 그녀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어느 것 하나 그녀의 가슴 설레는 꿈이 담기지 않은 것은 없었다. 깊은 밤 희망과 꿈을 수놓듯 조각난 천들을 이어붙여 만든 것들을 남의 손에 넘겨주고 싶지는 않았다.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만 세말해대는 수혜점의 주인 여자가 주문품이 아닌 그것도 조각조각 이어서 만든 것을 천덕꾸러기 이상 취급할 리 만무하다는 생각에 더 마음이 쓰라렸다. 그러나 명자는 그 중에서 하나도 따로 내놓지 못했다. 결국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녀가 아닌 수혜점 여자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명자는 방 안에 널린 것들을 주섬주섬 폭에 밀쳐두고 그 자리에 들어두었다. 아침도 걸은 남편에게 죽이라도 쏘어 들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대로 눈을 감았다. 아무 생각 없이 달게 한숨을 자고 나면 몸도 마음도 개운해질 것 같았다. 귀국한 뒤 3일쯤 회사에 나가던 남편은 2개월간 유급 휴가를 받았다며 집에서 쉬기 시작했다. 국내에 있는 사원도 감원하는 반에 해외 공사를 위해 채용된 내가 비집고 들 자리가 어디 있어? 2달 후에 보직을 주겠다는 말은 퇴직금 줄이자는 수작이라고. 다 뻔한 통박이지 뭐. 휴가라는 말과 함께 시큰둥해하며 내뱉던 남편은 그래도 휴가가 끝나면 자리가 생길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믿고 싶은 눈치였다. 명자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해외로 나가겠다는 조건으로 들어간 회사니까 국내 근무를 하게 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그만이라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질적인 풍토와 음식이 맞지 않는 나라에서 고된 업무에 시달리느라 피폐해진 몸을 그동안 보신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입주권을 되팔아 적당한 가게를 하리라는 생각도 있었다. 집에서 쉬는 동안 남편은 자자분한 집안일을 도와주었다. 그녀가 바쁠 때는 무협지를 보다 말고 마름질해 놓은 천을 표시에 따라 잘라주기도 하고 시내에 나갈 일이 생기면 그녀 대신 수혜점에 들리거나 시장을 봐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밥을 짓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이 집에 있게 됨으로써 좀 더 빨리 서먹하고 어색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보름이 채 못 되어 여느 부부들처럼 남편을 스스럼없이 대할 수 있었다. 가만히 있어도 등허리에 흘러내리는 땀으로 옷이 젖을 만큼 폭염이 막바지에 다다른
그리고 남편이 귀국한 지 한 달가량 됐을 때였다. 이른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늘한 시간에 하나라도 끝내려고 재봉틀에 엎드려 있는데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남편의 다급한 소리가 들렸다. 어이, 저것 좀 봐.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명자는 얼른 고개를 돌리고 남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수상기 화면에 산소 마스크를 쓴 남자의 모습이 확대되어 있었다. 영문을 몰라 쳐다보는 그녀에게 남편이 다그쳤다. 당신이 입주권을 샀다는 재개발 지역이 중구청 관할이지? 저 사람이 중구청 주택계장인 정상배인데 자살을 기도했다는 거야. 가짜 입주권 거래에 관련된 게 들통이 나서. 명자는 남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갑을 움켜쥐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후들거리는 손으로 중개업소인 학사부동산의 명함을 찾아 공중전화의 번호판을 몇 번이고 눌렀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 받는 사람이 없었다. 뒤따라온 남편과 함께 명자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벌써 몰려든 피해자들로 병원 대기실은 소란스러웠으나 중환자실에 있다는 정상배는 얼굴도 볼 수 없었다. 국민의 공복이란 놈이 서민들이 등을 쳐? 자살미수 좋아하네. 이 자식 살아만 나가라. 그때는 닭모가지 비틀듯 내 손으로 조져줄 테니. 허름한 잠바차림의 50대 남자가 중환자실 앞에서 큰 소리로 을러매다가 원무원들에게 끌려나갔다. 사건의 주범은 강남의 부동산 가게에서 알려진 복부인이라느니 장 계장은 천상 꽁생원으로 사기칠 배포도 없는 사내인데 마누라 꼬드김에 넘어가 일을 저질렀다느니 마누라가 아니라 내연의 관계인 여자가 브로커와 양다리를 걸치고 일을 꾸몄다거니 무성한 뒷공론만 대기실에 춤을 추고 다녔다. 다음 날 일찍 찾아간 중구청의 주택과에도 몰려든 피해자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자신이 들고 있는 입주권의 진위를 남보다 먼저 확인하려고 거친 소리와 몸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난장판이었다. 명자는 하루를 꼬박 소비한 끝에 자신의 입주권이 가짜임을 확인했다. 이중 매매가 된 것은 어느 정도 건질 희망이라도 있다지만 그녀의 것은 애초부터 가짜였다. 이중 장부를 만들어 있지도 않은 철거 대상자의 이름을 올려놓고 입주권을 남발했으니 그녀를 비롯한 200여 명의 아파트가 공중에 떠버린 셈이었다. 이번 사건은 주택조합 직원이 낀 몇몇 브로커들의 사기 행각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조종대로 움직인 주택 개장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계속되겠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비리이지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본청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감독 소홀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내의 징계가 따를 것입니다. 이 일에 본청의 장으로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해명 요구에 얼굴을 내민 구청장은 몇 마디 말로 손을 털고자 했다. 그대로 물러날 수 없는 피해자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관계부처나 민권단체에 보낼 진정서를 꾸몄으며 해결이 될 때까지 구청에서 농성을 하기로 결정했다. 신문이나 방송에 기사가 나가고 민권단체의 회원들이 농성에 합세하자 구청에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대책을 협의해보자고 설득했다. 남편이 농성장에 나가 있는 동안 명자는 학사 부동산이 있는 상가 거리를 헤맸다. 부근의 대부분의 중개업소들은 사건이 알려지기 전부터 셔터가 내려진 채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래도 그녀가 목을 매달 곳은 그곳뿐이었다. 운이 좋다면 입주권을 알선한 이태섭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가망없는 기대로 두 다리가 퉁퉁 붓도록 골목을 서성거렸다. 지금 생각하면
바람잡이 이미 분명하지만 그래서 지금쯤 전혀 낯선 동네로 옮겨가 또 비슷한 짓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때는 연의 회사원보다 깔끔한 차림새에 금태 안경의 그를 철석같이 믿었었다. 가짜 입주권이 거래된다는 소문을 이 골목에서는 모르는 소기업자는 없었을 겁니다. 아주머니가 조금만 눈치가 빨랐어도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하기야 가짜인 줄 알면서도 사들이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골목 안쪽으로 문이 열린 중개업소가 눈에 띄어 이 태습에 대해 아는 게 없나 물어보려고 들어가자 늑소그레한 남자가 한심하다는 어조로 말했다. 가짜인 줄 알면서 사다니요? 투기꾼들이 전문적인 수법이죠. 가짜가 한두 장이 아닌 담에야 피해를 받는 실수요자들의 숫자는 많을 테고 대부분 전 재산을 털어넣은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단체 행동으로 시끄럽게 들고 일어나자 정부에서 할 수 없이 입주권을 준 사례가 있거든요. 초장에는 웃돈으로 얹어준 액수래야 푼돈이었고 끝판에 3천만 원 가까이 오른 프리미엄도 그들의 농간 때문이 아닙니까? 빤히 쳐다보는 중물건이의 눈길에는 너도 그런 부류가 아니냐는 빛이 담겨있는 듯했다. 정말 그런 경우가 있느냐는 명자의 다그침에 그는 힐쭉 웃으며 덧붙였다. 혹 모르지요. 그런 날벼락도 생길는지. 계십니까? 김영 계십니까?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명자는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 머뭇거렸다. 저 강말복이 올시다. 김영 집에 없습니까? 남편의 고향 친구이자 명자에게 돈을 빌려준 강씨가 문 밖에 서 있었다. 명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집까지 찾아온 이유는 뻔했다. 똑바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길을 피하는 그녀에게 강씨는 뭔가 말을 하려고 머뭇거리다가 다시 들르겠다며 그냥 돌아갔다. 배웅하기 위해 마당으로 내려서려다 휘청하고 흔들리는 몸을 명자는 가까스로 가누었다. 햇빛이 하얗게 끓고 있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더니 곧이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죽그릇이 담긴 비닐 가방을 들고 급하게 구청 정문을 들어서다 말고 명자는 멈칫했다. 소회의실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모두 마당으로 몰려나와 있었던 것이다. 피해자들이 민원실을 겨냥하고 몰려가자 구청 측에서 스스로 소회의실을 내준 탓에 한 달이 넘게 그곳을 대책위원회 본부 겸 농성장으로 써오고 있던 터였다. 그녀의 무거운 마음 탓인지 군데군데 몰려 서 있거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없어 보였다. 밤샘 때문에 준비한 모포 뭉치며 간단한 식기들까지 눈에 띄는 것도 심상치 않았다. 그동안 서너 차례에 걸쳐 철수를 요구하던 구청 측에 의해 기어이 마당으로 내몰린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었다. 명자는 사방으로 눈을 휘둘러 남편을 찾으며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남편은 건물 모퉁이의 등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죠? 조심스럽게 건네는 말에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검은 깨를 갈아 쑤어온 죽을 식기 전에 먹이고 싶었지만 고분고분 받아먹을 눈치도 아니어서 그의 발집게에 가방채로 두고 명자는 슬그머니 일어섰다. 그동안 낯을 익힌 사람들을 찾아볼 셈으로 눈길을 돌리자 서너 걸음 건너에서 손짓을 하는 배씨댁이 보였다. 관내 청소년 선도위원들 회의라나 뭐라나 그런 게 있다고 비워달란 지 벌써 3시간이 지났는디 여태 이 모양이구먼. 퇴근 시간이 다 돼가는데 뭔 일인지 몰라도 분위기가 수상해. 배씨댁의 대답은 확연하지 않았다.
배씨와 7살짜리 아들은 보이지 않고 배씨댁의 치마폭에는 딸 아이만 잠들어 있었다. 그의 일가족은 동원이라도 된 양 모두 농성장에서 하루를 보냈다. 2년 동안 원양 어선을 탔다가 잠시 휴가 중이라는 배씨가 다혈질인 상질대로 대책위원이 되어서 밤에도 어김없이 농성장을 지키기 때문이었다. 배씨 댁이 파출부 일을 하는 탓에 아이들만 집에 둘 수 없다며 낮에는 배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있고 밤이 되면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 틈을 타고 혹시라도 있을 사태를 염려한 나머지 들어가지 않자 그와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온 다른 식구들은 조금이라도 함께 있기 위해 따라 남는다고 했다. 무슨 일이야 있을라고. 자위라도 하듯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던 명자는 퍼뜩 떠오른 생각으로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아까부터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던 활기가 없는 사람들의 분위기며 왠지 허전해비는 그들 사이의 빈자리가 무엇 때문인지를 문득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네. 그 청년들 말이야.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명자를 빤히 쳐다보던 배시댁이 새삼스런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그러고 보니 참 그렇네. 어째 한 구석이 빈 것처럼 이상하다고 생각했더니 그래서였구만. 배시댁은 무릎 위의 딸아이를 명자에게 떠넘기듯이 하고 일어섰다. 그 통에 잠이 깬 아이가 제 어미를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으나 돌아보지도 않고 젠걸음으로 걸어갔다. 현관 앞의 계단에 둘러앉은 사람들과 뭔가 이야기에 빠져있는 배씨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러 가는 눈치였다. 처음 얼마 동안은 열성적으로 농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일이 지나면서 점차 빠져나갈 즈음 몇몇 낯선 청년들의 행동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대부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농성에 잡혀 마냥 일손을 놓고 있을 처지가 못 되는 사람들이라 하나둘 빠져나가는 숫자가 늘어났었다. 그 무렵에 청년들 중 하나가 앞에 나서서 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농성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독려했다. 피해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불참자는 벌금을 물기로 하는 등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도움 때문이었다. 수혜점의 일거리를 하는 틈틈이 이태섭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느라 가보지 못하는 명자에게 농성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일러주며 남편은 덧붙였다. 운동권 학생들인가 봐. 그러나 점심이나 밥을 싸들고 갔다가 본 그들은 학생이라고 하기에는 의문점이 많았다. 말쑥한 차림새에 비해 거친 태도도 그렇고 간혹 듣게 되는 귀에 거슬리는 말투에서 풍기는 것은 세상살이에 다를 대로 다른 완력군의 냄새였다. 어디 장사 한두 번 해보나. 게다가 요즘은 민주화 시대라고 죽기 살기로 몸뚱이 내던져 밀어붙이는 데야 저들이 어쩌겠어. 어딘지 허황된 구석이 없지 않지만 명자는 그들의 큰 소리에 놓쳤던 고기를 다시 잡은 듯했다. 아파트를 건질 수 있다는 기대는 또 있었다. 색시 입주권 팔 생각 없수? 진위를 알기 위해 주택가에 몰려갔던 첫날. 프리미엄을 얼마나 주었느냐며 묻고 다니던 풍채 좋은 중년의 여자가 명자에게 말을 붙여왔다. 얼마예요? 여자는 되묻는 명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딱 한마디로 잘랐다. 1200. 입주권을 구입했던 시세의 3분의 1도 못 되는 금액에 명자는 피식 웃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다니는 여자가 입주권을 사려 한다는 것은 일의 추세에 가망이 있다고 여긴 때문에 명자는 그보다 더한 값이라도 팔지 않았을 것이다. 세대 큰일 났어. 저기 좀 보라고 세대. 그녀를 부르며 달려오는 배시댁의 손짓에 따라
고개를 돌리던 명자는 그대로 몸이 굳어졌다. 언제 들어왔는지 완전 군장을 차린 전경들이 마당 한켠에서 정렬하고 있었다. 웅성거리며 일어선 사람들을 따라 현관 앞으로 다가가자 그곳에도 사복 차림의 짧은 머리들이 늘어서 있었다. 바로 그 앞에 서너 명의 부하를 거느린 구청장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사태를 통보하고 있었다. 물론 공무원의 직무 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직무를 벗어난 범죄 행위이므로 해당이 안 됩니다. 예의가 있는 분들은 법에 호소하여 판결을 받도록 하십시오. 공무원들의 비리에 매스컴의 초점이 모아질 때는 어떻게든 보상을 하겠다더니 이제 와서는 뭐 책임이 없다고? 공무원 서너 명 모가지 자르는 미봉책으로 그만이야? 우리더러 전 재산 날리고 빈손으로 물러나라는 거냐고. 그래요.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물러나서는 안 돼요. 진짜 딱지를 받아내기 전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자고요. 이건 모두들 짜고 한 짓이라고. 어떻게 계장 한 놈이 혼자서 그런 엄청난 짓을 할 수 있었겠어? 그 위에 놈들도 콩고물쯤은 나눠먹고 무긴 했겠지. 맞아. 저놈부터 잡아 족쳐야 한다고. 몰려든 피해자들이 저마다 소리치며 밀고 들어서려 하자 공무원들은 어느새 꼬리를 말고 사라지고 몇 겹으로 늘어선 사복 경찰들이 문을 막아 봉쇄했다. 그리고 양쪽에서 다가든 완전 군장의 전경들이 방패를 앞세워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몸으로 부딪히며 저항했다. 손에 든 것은 무엇이든 하다못해 웃옷을 벗어 내두르며 몸싸움을 벌였지만 또 다른 패거리의 사복들에 끌려 구청 밖으로 내던져졌다. 씻기며 이불, 바닥에 깔았던 박스 쪼가리까지 한 길가로 내던져진 것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모두 내몰린 뒤 정문은 전경들로 봉쇄되었다. 악다구니를 퍼부으며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번번이 간단하게 떠밀려 넘어졌다. 땅거미가 깔리는 거리에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을 때 축 늘어졌던 피해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더 이상 한 일가에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체념들로 허탈한 표정들이었다. 대책위원장의 내일 아침 다시 모여서 방도를 강구하자는 말을 신호삼아 뿔뿔이 흩어졌다. 남편의 발뒤꿈치를 쫓듯하며 집으로 향하는 동안 명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다 끝났다는 그간의 전전긍긍하던 고심들이 헛되이 끝마금했다는 사실만 아프게 파고들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말 한마디 없이 몇 번이고 담배를 갈아대며 앞장서 가는 남편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다. 집 안에 들어서는 그들을 보고 컴컴한 방 안에서 일어나는 그림자가 있었다. 불빛이 환한 안채와 달리 어둠에 묻혀있는 방 앞 툇마루에서 엉거주춤 일어서는 사람을 발견한 순간 명자는 강씨임을 알아차렸다. 강씨가 들고 왔던 소주병과 함께 간단히 차린 술상을 들고 명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담배를 문 채 방바닥만 내려다보는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천상 전셋돈을 빼야 할 텐데 그때까지 봐줄 수 있을까? 자네 형편을 모르지 않지만 내가 급해서 시장의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자릿세의 세급이나 얹어주었던 권리금이 몽땅 날아간 걸 어떡하겠나.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고 그 대신 분양하겠대서 입찰에 응해볼 생각이야. 마누라가 안 됐어. 내가 현장 나간 사이 새벽 3시부터 추위에 떨며 생선 괴짝을 지키는데 그 좌판을 뺏길 수는 없지 않은가. 인도네시아 정권이 부패했다고 비웃었던 것 기억나나?
모든 일이 주먹과 봉투로 움직이는 건 어디나 비슷한가 봐. 허허허. 5이나 딸린 식구를 어디다 내던져 버릴 수도 없고. 묵묵히 술잔만 기울이는 남편 대신 강 씨는 안주 삼아 넋두리를 늘어놓다가 돌아갔다. 강 씨가 열흘간의 말미를 주며 돌아간 뒤부터 남편은 농성장에 나가는 일도 거르고 집을 보러 다녔다. 안양, 시흥, 군포, 의왕 등지를 다니면서 적은 보증금에 쇳돈이 싼 방을 구하다가 저녁 햇살이 이울 무렵에야 지치고 굼뜬 그림자를 들이며 돌아왔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8만 원짜리보다 더 싼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숨을 토하면서 나갔다 오던 날, 남편은 문뱃내를 풍기면서도 술을 또 꿰어차고 들어왔다. 더운 깨죽을 들고 들어갈 때까지 남편은 술잔을 털어놓고 있었다. 힐끗 쳐다본 그의 눈빛이 붉게 충혈되어 험악스러웠다. 말없이 술잔 대신 죽그릇을 놓은 뒤 수저를 들어 권하자 갑자기 남편은 상을 밀치며 일어섰다. 소반다리가 부러지며 상 위의 그릇들이 바닥으로 왈칵 쏟아졌다. 여기저기 튄 김치 국물이며 깨죽은 아랑곳 없이. 남편은 손을 휘저어대며 소리쳤다. 너란 여잔 애시당초 재수가 없게 생겨 먹었어. 그동안 네가 해놓은 게 뭐야? 지옥 같은 열대섬에서 죽도록 고생한 대가가 겨우 이거야? 전셋돈 빼주고 100만 원짜리 새방으로 가니 속이 시원하냐? 이 등신아, 국으로 가만히나 있었으면 내 꼴을 요 모양으로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잡아 족칠 듯 코앞에 종주먹을 들이대며 퍼붓던 남편은 한마디 대꾸도 없는 그녀를 보고 더욱 화가 치민 듯 손에 잡히는 대로 내동댕이 치기 시작했다. 명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다. 신발을 꿰는 둥 마는 둥 대문을 빠져나가 골목길을 허둥지둥 달려내려갔다. 아무리 이빨을 악물어도 입 안을 가득 채운 비명이 금세라도 터져나올 것 같아 그녀는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았다. 텅 빈 놀이터의 구석진 어둠에 파묻혔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뜨거운 덩어리가 터져나왔다. 옷자락으로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죽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내가 가만히 있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가 아니야. 당신보다 내 고생이 덜한 것도 없었어. 그렇지만 당신의 절망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참는 거야. 내게 아니면 당신이 화풀이 할 때가 없기도 하겠지. 하지만 난 누구를 붙들고 이 기막힌 심사를 털어놓을 수 있어? 한동안 쏟아낸 소리 없는 외침과 울음으로 머릿속까지 횡댕그렁 빈 것 같았을 때 명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방문 앞에서 귀를 기울여 방 안 동정을 살폈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허기진 속에 술을 들이붓다시피 했으니 이제는 지쳐 떨어질 법도 했다. 가만히 방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잠든 남편이 깨지 않도록 소리 죽여 어지럽혀진 방을 치운 후 장옆에 쌓인 보퉁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바늘과 실을 뭉치며 크고 작은 비닐 주머니에 일감의 종류대로 들어있는 천조각이 섞이지 않게 아구리를 여미고 눈으로 암량을 해두며 짐을 꾸렸다. 재봉틀의 바늘도 빼어냈다. 먼 나라에 있는 남편을 생각하다 손가락을 찔리던 날이 뾰족한 바늘을 신문지 쪽지에 싸고 실패도 챙겼다. 한때 남편이 돌아오면 어느 만큼 고생이 감해지려니 생각되었던 그것들은 여전히 재봉틀 옆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색색의 크고 작은 짐뭉치와 달고 다른 재봉틀을 싸면서 그녀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추려고 소매로 눈가를 쓱 문질렀다.